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뽑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나흘 만에 피해 보복을 다짐하는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군의 첫날 공습 때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파 하메네이는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순교자들을 위해 피해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170명 넘게 숨진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내세웠습니다. در مورد مدرسه شجره طیبه میناب و بعضی موارد مشابه مرتکب شده شأن خاصی در این رسیدگی دارد. 그러면서 적에게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며 보상하지 않으면 적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쳐부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유가 인상을 촉발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모즈타파는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을 펼치겠다며 공격 범위를 더 확대할 뜻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변국을 공격한 건 미군 기지를 노린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이웃 국가들의 미군 부대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من توصیه می‌کنم هر چه زودتر آن پایگاه‌ها را تعطیل کنند. چون لابد تا به حال فهمیدند که ادعای برقراری امنیت و صلح از سوی آمریکا 모즈타파 메시지가 나온 직후 이란 해군은 최고 지도자 명령에 따르겠다며 호르무즈 봉쇄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란 외무차관은 일부 국가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밝혀 호르무즈 길목을 이용한 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또 이란이 다시는 전쟁을 강요받지 않는 상황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란 정권이 요구하는 종전 조건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 증오의 국가 이란이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며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모즈타바의 메시지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 대해 테러와 증오의 국가인 이란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전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ituation with Iran is moving along very rapidly. It's doing very well. Our military is unsurpassed.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And we're doing what has to be done, should have been done. 네, 모즈타바가 호르무즈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이익을 얻게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은 유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이란이 핵무기로 중동과 전 세계를 파괴하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대이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just riding free range over that country, and now we're going to look very strongly at the straits. The straits are in great shape. 네, 그리고 당장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건 어렵다는 미국의 입장도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미 해군을 투입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지금 당장은 미 해군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가능할 거라면서 이달 말까지는 선박 호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유가가 급등한 데 대해서는 장기적 이익을 위한 단기적 고통이라며 이란 핵 위협 제거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군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거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All of our military assets right now are focused on destroying Iran's ability to wage war and terrorize the neighborhood. When we can afford some additional assets to move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we will do that. That's coming. 네, 모주타바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발언에다 미군의 유조선 호위가 어렵다는 소식이 유가에는 악재가 됐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브렌트유가 3년 7개월 만에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어제보다 9.2%나 급등한 1배럴에 $100 46센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종가 기준으로 $100를 넘어선 건 2022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도 1배럴에 $95 73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9.7% 상승한 수치입니다. 모주타바의 발언으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상승을 밀어 올린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월간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이 글로벌 석유 시장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몇 주 동안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당분간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던 전선은 걸프 해상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를 분쟁에 끌어들여 미국의 부담을 안기려는 이란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다연 특파원입니다. 이란은 전쟁 초부터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호르무즈 중심의 공격이 페르시아만 안으로까지 번진 건 현지 시각 5일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라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생한 첫 유조선 피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라크 항구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2척이 피격됐는데 이번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진격엔 더 많은 걸프국을 이해 당사자로 끌어들여 전쟁 부담과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겠다는 목적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동맹국 눈치를 보게 하려는 일종의 여론전이라는 겁니다.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유가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고 동맹국들 모두가 아우성이 날 거고 그럼 미국도 그 유가를 감당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원유 수송의 출발지인 걸프 북단부터 통로인 호르무즈에 이어 최근엔 인도양으로 나가는 출구까지 압박 전선이 확대되는 기류입니다. 이란이 우군으로 분류되는 오만의 물류 항구에도 드론을 떨어뜨리며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현지 언론은 오만이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고 자국은 중립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은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 압박카드입니다. 미국에는 해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공간이라 강대강 대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 보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 가격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됐습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최고 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과 국제에너지기구 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향후 유류 가격 예측이 어려워지자 최고 가격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발동한 겁니다. 최고 가격제는 관보 가격 고시를 거쳐 오늘 0시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 공급가 최고 가격은 리터당 1,724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이 최고 가격입니다. 이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 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낮습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 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 가격이 산정됩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 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됩니다. 최고 가격 지정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매점 매석 금지 조치와 함께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되는데 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주유소는 공표됩니다. 두 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과 품질, 매점 매석 여부 등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유업계는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비싼 값에 기름을 들여왔던 주유소들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만에 석유 제품 공급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자 정유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최고 가격을 즉각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 90% 이상이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소매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최고 가격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2-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고 가격 지정으로 생긴 손해를 정유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점도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손실 규모가 불확실한 데다 정유사의 손해가 모두 인정될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사와 달리 주유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미리 들여온 휘발유와 경유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최고 가격이 지정되기 전 비싼 값에 기름을 들여왔는데 주변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면 원래 가격대로 팔기 어려워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긴 손해를 정유사가 정산 과정에서 메워줄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보유한 곳들은 십수억 원어치의 보유 재고들이 있을 거예요. 입금가대로 정산이 들어간다면 주유소들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액이 작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 측에 정산 유예나 정산 기준 재정립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일선 주유소들도 판매 가격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들 상당수는 안도했지만 강력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주유기를 멈추고 차량을 통제하더니 곧 가격 표지판의 숫자가 내려갑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전격 시행되며 주유소들이 판매 가격 조정에 나선 겁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99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54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던 시민들은 앞자리가 바뀐 기름값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우연히도 좀 늦게 퇴근하다가 이렇게 좀 쌍하게 넣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잘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초강경 대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왔습니다. 주유소마다 비축된 물량과 사온 가격이 다를 텐데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됐다고 무작정 소비자 판매가를 내리는 게 시장 질서상 맞느냐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거란 관측입니다. 주유소도 결국에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주유소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에게 돌아오는 좀 리스크도 좀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듭니다. 정부가 도매 가격만 통제하는 이상 운전자는 여전히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유소는 부대 비용과 이윤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정하니 최고 가격제가 시행됐다고 해도 당분간 업장별 가격 차이가 상당할 거란 지적입니다. 기름값이 차등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 기사들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판매가가 지나치게 튀면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주유소들도 어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 가격제. 강력한 효과와 당분간의 시장 혼란이 동시에 예상되는데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두문불출하던 모즈타바가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야 한다. 순교에 대한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직을 맡고 있는 모즈타바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 결집을 위해서 강력한 항전 의지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전 의지를 어차피 밝혔어야 됐는데 내부 결집과 그런 곳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요. 나중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쟁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순순히 호락호락되지 않겠구나 했는데 과연 협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상당히 이란이 잘 가격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전쟁 비용을 잘 부과할 수 있다. 이란 측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레버러지, 지렛대로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나와서 호르무즈 해협을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거죠. 전쟁 비용을 이란은 충분히 부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공허한 얘기만 하면 오히려 그 리더십이 붕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 리더도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 결집도 되고 협상력도 올리는 그 카드가 되겠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죽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잘못 생각하면 곧 보복을 할 거니까 계속 극각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란은 중국 속담이긴 하지만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면 분명히 보복은 하지만 그것은 곧바로 늘 진행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네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 패부를 찌르는 공격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례로 2020년에 그 꾸드스군이라고 하는 혁명수비대의 가장 핵심 정예부대, 특수전하는 정예부대의 수장이었던 이성 장군 까셈 술레이만이 암살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복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 처음에 내걸던 조건이 술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국에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을 넣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레이마니 죽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시작된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애들은 이걸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보복을 할 걸 아니까 너가 진정성 있게 우리랑 이란 핵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까셈 술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면 지금 우리가 그 행간을 보고 이해하면 될 수 있죠.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순교자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복을 지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기억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은 할 테니 나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해서 저렇게 얘기했으니 끝까지 강대강으로 해서 전쟁이 장기화로 갈 거다라고 하는 분석은 조금 더 유보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그 측면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주타바의 첫 메시지, 내부 결집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당장 강하게 보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의미가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뭐 부상설뿐 아니라 사망설까지 나왔었잖아요. 나는 건재하다라는 걸 뭐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첫 메시지가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성도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모스타바라고 하는 인물이 56세, 57세인데 지금까지도 단 한 번 그렇게 흑막에서 자기가 활동을 했지 공개적인 그런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생각해봐도 공식적인 육성은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열병식 때 한번 그렇게 딱 했던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우리가 좀 최고 지도자의 말에 대해서 많이 그 무게감이 떨어졌는데 원래는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특히 권위주의 체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실수가 많아지는 순간 그 권위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지금 전시 상황이고 모스타바가 암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김정일 위원장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시작됐을 때 한 달 넘게 벙커에서 치과하면서 공식 활동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전시는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북한에서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그 고위험의 타겟에 위치한 그 지도자들 특히 지금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리더십 타입도 그렇지만 그 지금 전시 상황에서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 부분도 나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대로라면 당분간은 모주타바가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맞습니다. 보이는군요. 자, 전선 확대 의지까지 내비친 모주타바 발언에 국제 유가는 10% 이상 급등하게 됐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일부 국가의 선박은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일부 국가라 함은 외교 관계가 좀 우호적인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 선박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이 원래 전쟁 전에 그 이란산 원유를 해외에 수출하면서 자국의 재정을 한 50% 정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부분의 이제 원유를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올 때 이란산 원유를 약 60% 이상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이러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나라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이 될 텐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전쟁 중이긴 하지만 아마 이란과 중국 그 이외에 뭐 이란과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기뢰를 부설했느냐 말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 해군 함정과 잠수함 기뢰 부설 선박 등 90척 이상을 파괴했다라고 밝혔고 이란은 또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뭐가 사실일까요? 지금 뭐 미국 정부 당국의 말과 이란의 뭐 상반된 지금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양 국가의 뭐 대변인이나 정부 측의 뭐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적으로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란의 아라비아해 인근에 이란 해군 이제 그 정박 시설 등 그 시설이 약 6곳 정도가 있는데요. 이곳에 지금 여러 이제 기뢰 설치정들이 이제 정박을 해 있고 아직은 이제 기뢰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뭐 관련 영상이나 사진 자료, 기타 이런 내용들이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강력한 그런 투발 자산 등을 활용해서 이제 이란 측의 그런 군함들을 이제 격침시키는 그런 일부 영상들이 좀 공개가 되긴 했는데요. 지금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이란의 이러한 기뢰 설치정들을
타격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예,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기뢰를 구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 호르무즈 해협을 뭐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뢰의 살상력이 대단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뢰 자체는 뭐 바다에서 사용하는 이제 쥐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뢰는 뭐 수뢰라는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뢰가 수중에 이제 뭐 잠수함이나 또는 수상함 등 이러한 함정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수중에서 사용하는 폭탄을 일컫는데 사실 이 배의 특성상 이제 하부의 어떤 균열이나 어떤 타격을 받았을 때 이게 그러한 미세한 균열만으로도 이제 침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운항이 불가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뢰 자체만으로도 또 심리적인 압박감을 또 부여할 수 있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수로가 워낙 협소한 데다가 그 지형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자칫 죽음의 해협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뢰가 가성비 극강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상대의 심리를 흔들기에 적합해서 비교적 약한 나라에서 강대국을 상대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거 또한 굉장히 어렵다고요. 예,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켜 기뢰 소해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중에서의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수중의 어떤 그 유속이나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해류의 움직임 때문에 그 일단은 그걸 탐지 파악해서 제거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 이건 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란 측의 배도 이제 위협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기뢰를 설치하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뭐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산 원유가 50% 이상 해외로 수출되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그 원유 월동량만 해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를 차지하는데 전 세계 원유 월동량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사실 이란이 정말 전황이 급박해지고 상황이 악화되면 무차별적인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설치뿐만 아니라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지금은 그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종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뭔가 기류가 좀 바뀌나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란이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휴전 3가지 조건을 제시했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라, 배상금을 지불하라, 침략 행위 방지를 보장하라 이 3가지인데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침략 행위를 방지해달라. 그럼 이제 종전 선언하고 우리가 공격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언제든 그 협약을 해준 다음에 요번에도 공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이란이 2주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서 이건 우리의 아주 즉각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 자기 방어권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뭐 세 번째 침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해달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을 선언하면 그게 될 거니까요. 그다음에 배상금은 이거는 좀 약간 말장난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쿠바를 압박하면서 쿠바 정부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과중에 인도적인 석유는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아니 인도적인 석유 지원과 비인도적인 석유 지원 어떻게 나눌 수 있지? 들어가면 석유는 다 똑같이 사용될 텐데 유용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배상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뭐 이거는 하나의 제 상상력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여자 초등학교를 지금 타격해서 죽었고 그게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거의 사실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한 부분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비용을 좀 주겠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리더야 하면서 돈을 주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상금을 받아냈다라고 이렇게 서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더 멋있어져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배상금도 불가피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달라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IAEA와 그 비확산 체제 안에서도 허용하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아들께 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가능한 협상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JCPOA 포괄적 이란 핵 합의에서도 나왔던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농축 프로그램을 갖게 해주는데 그 레벨을 상당히 낮추고 그 농축 우라늄 양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거며 니네들이 우리랑 허가한 양 이상권은 다 반출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60% 농축한 우라늄을 상당 수준 희석시키겠다. 근데 희석시킨 농축 우라늄을 이란 본토 내에서 갖고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든 다시 또 농축을 시작하면 다시 60% 이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돼 하면서 싸우면서 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제로 인리치먼트로 가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인정했던 3.6%도 아닌 더 낮은 레벨로 하고 그 농축 우라늄 수준을 낮게 이렇게 해서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쓸 수 있는 큰 위협이 될 수는 없지만 국민들에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자치권을 지켰다. 핵 주권을 지켰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세 가지가 그냥 그 워딩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협상이 되게 어려운 난항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운용의 미가 없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진짜 이 양측이 여기를 종전하고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나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전쟁이 언제쯤 끝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거 정확한 주차를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얘기하는 9월까지 끈다 이렇게는 갈 수는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 5주 갈 수 있을 거라. 물론 지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 4주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되는. 왜냐하면 양측 다 이 전쟁을 끌고 가면서 뭐라 그럴까 자신들한테 부과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계속 하겠다 그러지만 지금 여러 징후에서 요격탄, 그 사드와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미국 경제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 이란 측은 모스타바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호르무즈를 막겠다? 너무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줬지만 이건 고육지책인 면도 있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드리자면 이란도 다양한 생필품, 국민들한테 먹고 사니즘에 하는 생필품이 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량이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말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물론 주변 국가, 특히 산유국들은 그 자기들의 국가 재정의 85%를 석유판 돈으로 나오니까 더 못 버티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란이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기뢰도 6,000개라 그러고 지금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점점 소진돼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전쟁은 전쟁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급과 그 상당한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능력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그냥 마냥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측의 유의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그래서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거. 미국 측, 이란 측은 전쟁을 빨리 끝내서 새로운 모스타바 리더십 하에 그게 시간 벌기가 됐든 어찌됐건 체제 안정화와 그 억지력 강화, 그러니까 또다시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더 길게 끌 요인이 양측에 없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할 수 있다. 또 그다음에 그 모스타바가 얘기하는 것처럼 호르무즈를 끝까지 계속 굴복할 때까지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 상황에서의 그 레토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면을 좀 바라보고
정도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교전을 지금 격렬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선언해도 중동 내에 있는 그런 어떤 교전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백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장기전으로 하는 것은 양측이 다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고 일단락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 전쟁법에서 얘기하는 전쟁의 어떤 종전은 이제 사실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무력 사용의 중단 그리고 두 번째는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제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제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일반적인 승리 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이러한 어떤 무력 사용이 좀 중단이 된다면 일단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이 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여지는 오래 갈 것이다. 결국은 일종의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또 미국과 크고 작은 또 어떤 그런 계속된 그 어떤 무력 충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테러 행위와 같은 그런 속성과 본질의 그런 일종의 혼란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그 후유증이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오랜 그런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좀 우려가 됩니다. 그냥 싸움을 덮어놓고 끝내면 나중에 앙금이 다시 또 올라와서 계속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아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발발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란 정권의 전복 환경을 만들겠다. 모즈타바는 이란 혁명 수비대 꼭두각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할 때 저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려고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그 자료 중에는 뭐 이게 그 방송 표현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 일부 모즈타바를 샌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리더십을 이끌어갈 그런 그립감을 보여주지 못할 거다. 아버지나 그 이전에 호메이니처럼 그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 일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힘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캐릭터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정보력에서 나옵니다. 근데 모즈타바는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프림 리더 오피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실과 그 권력 기구들이죠. 하나는 경제기구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자금줄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예. 그 세타드라고 하는 200조 정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세타드.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는 너무 잘 아실 거니까 혁명수비대. 그리고 성직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 세 그룹을 공식적 직책은 맞지 않았지만 이 네트워크를 오가면서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아무리 샌님 같이 보이고 리더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은 정보력, 그거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있는 거를 제일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는 MBS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황태자 MBS도 원래 한 번도 외국에 유학 가보지도 않고 항상 리야드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첫 공식 직함이 아버지가 리야드 주지사일 때 1967년에서 2011년 47년 주지사일 때 거기서 행정관으로 해서 계속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MBS가 처음에 왕세자가 됐을 때도 다 비웃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자란 국내파고 해외 경험도 없고 그냥 아버지 가방 못지만 하던 앤데 뭐가 되겠냐, 저거 그 권력욕만 많아서 곧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스터 에브리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정은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 처음 그 김정일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제 곧 죽는다 했을 때 그 후계자 승계를 2, 3년 정도만 하고 곧바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 풋내기가 그리고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에멘탈 치즈만 먹는 애가 뭘 하겠어. 저거 분명히 장성택에게 먹히거나 아니면 군부한테 그 꼭두가시가 될 거야 하는데 장성택 축출하고 다 자리 잡아서 김정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이 언론은 김주애를 지금 그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스타바 당연히 지금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샌님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스타바만큼
그 정보를 가장 많이 그 핵심 권력층의 그 엘리트 권력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시상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면 네타냐후 정권은 모스타바는 꼭두각시야 아무것도 아니하고 평가절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행간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그 독재 리더십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독재자들 처음 하는 사람들이 희화화되고 조롱당하고 했지만 결국은 자리를 잡았던 그 모습을 보면 모스타바가 지금 이런 비난을 받고 과연 그립감을 갖고 그 전에 있었던 호메이니나 카메이니처럼 이렇게 그 카리스마를 갖고 이 통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쉬이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스타바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핵심에 박혀 있었고 그 정보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절대 지금 네타냐후가 말하는 것처럼 꼭두각시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좀 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주타바란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전쟁은 쩐의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의 무기 재고가 오래 남느냐, 오래 버티느냐 이 싸움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개전 첫 주에만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을 투입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란은 그에 비해서 가성비 무기로 잘 싸우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의 전술을 좀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개전 초기부터 미국의 일방적인 거의 무기를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도 오늘날 현대전의 그런 중요한 특징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미국이 한 해 지금 약 1,00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편성하거든요. 예. 지난해 2025년 이란의 국방비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약 15조 원 규모였습니다. 물론 올해는 그보다 한 3배 규모의 한 40조 원 이상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한 해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쓰는 나라와 연간 국방비가 50조가 채 안 되는 국가와의 단순한 어떤 군사력의 비교?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과거에 이러한 어떤 재래식 무기나 또는 이러한 관련된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연간 이러한 천문학적인 국방비와 그다음에 미국의 이러한 전략 무기들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생산 보유하는 이러한 능력 자체를 네. 우리가 뭐 전쟁이 개전 초기 이후로부터 지금 한 2주 정도 경과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보유한 무기 재고 소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게 좀 뭐 그렇지 그렇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충분한 능력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 지속 능력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께서 미국도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처음에 미국의 전쟁부,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개전 초기에 이제 전쟁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벌써 2배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지출이 소모되고 많은 무기가 소진되고 소모되고 있다. 예. 뭐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저 무기를 언급했더라고요. 이제 곧 공개될 것이다. 드론을 상대하기에 뭐 제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무기인가요? 이제 전 세계 이제 대공 방어 체계 중에는 이제 사드나 아이언돔 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아이언돔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이언 빔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빔이니까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저를 사격했을 때 레이저 요격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사일로 요격할 때 또는 미사일로 적 항공기나 드론 등을 요격할 때 한 발당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수억 원의 미사일을 쏘는데 레이저는 한 발당 비용이 적게는 뭐 수천 원 내지 적게는 수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가성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재장전에 대한 그런 단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연속으로 발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자랑하는 이제 다양한 샤히드로부터 이러한 무인기나 드론에 대한 부분을 중동 내에 지금 미군 기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요격을 하는 데는 레이저를 활용한 요격 체계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미국이 무기 걱정은 안 할 것이다. 그만큼의 능력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방공무기 그 중동 차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지금 좀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이 다급하죠. 왜냐하면 대공 방어 자산이 이제 뭐냐면 앞서 말씀하셨던 가성비라는 게
이제 적은 비용에 수많은 드론이나 무인기를 띄웠을 때 사실은 이거를 핀셋 방식으로 하나씩 요격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물량 앞에는 장사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한미군의 전력들을 차출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이나 전 세계 미군 기지에 있는 다양한 그런 대공 방어 체계에 대한 전력 자산들을 중동지에 차출하는 것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급한 실정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이란의 첨단 드론 전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CNN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뭐 드론이나 이란에 대한 그 전략 자산을 주는 거는 아마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주는 거는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에서 이란의 그 샤헤드 드론과 그 탄도미사일이 제공이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그 보상들을 이제 러시아가 하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국제 사회에서 그리고 그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정확히 그 공백을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러시아, 푸틴이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 글로벌 행위자로서 뭘 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아마 그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니고시에이터 협상가니까 이게 좋은 카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다음 날 헤그세스가 이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EU 동맹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EU라고 하는 동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푸틴을 계속 왕따 전략, 그래서 여기서 밀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협상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고 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비축료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 석유를 좀 풀어주자. 지금 경제 제재로 다 막아 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냥 좀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하니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한 건 EU에서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는 당연히 이란과 이란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거나 도와줄 후방에서 지원할 가능성은 되게 높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초반에 언급됐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어떤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주변의 반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정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재판 소원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단 각하 결정들부터 나올 전망인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들이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갈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확정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 소원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달 12일 판결들부터 재판 소원 청구가 가능한 건데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재판관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부에서 심판 청구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30일 안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모두 3가지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헌재가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최대한으로 밟은 뒤에 재판 소원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한 만큼 사전심사부는 재판의 내용은 물론 청구인의 노력도 함께 따질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들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게 될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헌재도 경우에 따라 특별한 요건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판례로 형성할 부분인 만큼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원재판부로 넘어가는 사건들은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은 각하 결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각하 결정들을 바탕으로 실제 취소 가능성이 있는 재판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 헌재가 사심제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5개월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첫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참사 당시 재난과 치안을 책임진 핵심 인물들이 증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사퇴 요구 속에서도 장관 자리를 지켰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참사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방청석의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중대본 설치 여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전 장관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행부서에 해당하는 소방청, 경찰청과의 그 행동하고 정책부서인 행안부가 일단 그 보조를 속도가 같을 수가 없고요. 당시 관할경찰서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헬로윈 대비 과정에서 직원들이 대통령실로 많이 분산 배치가 됐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피로가 누적되며 대응 능력이 저하됐다는 겁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정말 참담한 사고도 날 가능성이 훨씬 적지 않았을까. 청문회에선 참사 당일 구청 당직자들이 재난 대응이 아닌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된 경위도 논란이 됐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아보라고 했지 저를 지시해서 저한테 보고하라. 박희영 증인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재판 중이란 이유로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77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끝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양측의 맞불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50개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기반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텔아비브에 미사일이 여러 발 날아들자 이스라엘군이 긴급히 요격에 나섭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을 겨냥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헤즈볼라의 드론과 로켓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5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텔아비브와 하이파, 비르셰바의 군사기지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에 최신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서 또다시 광범위한 공습을 해 헤즈볼라 정보본부와 지휘센터를 타격했습니다. אנחנו כצבא ערוכים להתמשכות המערכה ככל שידרש. יצאנו אליה באופן מושכל. 이번 공습으로 베이루트 일대에서 사상자 20여 명이 발생했다고 레바논 당국이 전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란 국영은행 건물도 공격받자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 연계된 은행도 앞으로 공격 대상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과 공항도 계속 공격을 받는 가운데 이란이 금융기관까지 위협하면서 전쟁의 불길이 더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이겼다며 일방적으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Well, it's only good if you win. You know, you can only do. And we've won. Let me say it, we've won. You know, you never like to say too early you won. We won. We won the bet. In the first hour, it was over. We don't want to leave early, do we? We got to finish the job, right? We're not leaving until that job is finished, and it's going to be very fast. It's going to be very fast. 네, 미국 켄터키주 지지자들 앞에서 전쟁 승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군이 철수하는 건 아니라는 앞뒤 안 맞는 화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 속 조기 종전을 거론하며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끝을 앞당기고 싶어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모든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군사작전은 시간 제한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작전의 목표 역시 이란 국민이 정권을 전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장기전을 대비해 18조 원에 이르는 국방 예산 추가 편성안을 승인했고 미국 보잉사의 정밀 유도탄 5,000기를 들여오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고냐 스톱이냐 전쟁 발발 2주가 돼가는 시점에서 두 국가의 동상이몽이 종전 시점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IT 인력을 해외에 불법 취업시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자금을 모았다고 의심하는 건데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됩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는 북한 IT 기술자들의 불법 해외 취업을 겨냥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IT 인력들이 서류를 위조하고 신분을 도용해 미국 또는 동맹국 기업에 취업하는 조직적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 대상이 된 기관은 북한 IT 기업인 압록강 기술개발회사, 그리고 베트남의 꽝비엣 국제서비스 유한회사 등 두 곳입니다. 여기 가담한 북한 국적자와 베트남인 등 개인 6명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당국이 지난 2024년에만 8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해외 IT 인력의 임금에서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이들이 기업 네트워크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몰래 심어 기밀을 빼돌리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해외 IT 요원들이 수행하는 기만적인 수법을 통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악의적 활동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는 오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방중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제재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만큼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는 베선트 장관은 중국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개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무역법 301조에 의한 새 관세 부과가 7월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해 16개 경제 주체, 40여 개 나라가 조사 대상입니다. 미국 정부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7일쯤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 삼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관세로 압박하는 무기로 쓰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 Treasury's estimates show that the use of Section 122 authority, combined with potentially enhanced Section 232 and Section 301 tariffs, will result in virtually unchanged tariff revenue in 2026. 미 무역대표부는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는 구조적 과잉 생산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전자장비와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분야에서 수출을 주도하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들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시한인 150일이 종료되는 7월 이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의 301조 조사 착수에 정부는 예상했던 절차라고 평가하며 최대한 국익을 지키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발표 이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번 301조 조사는 무역 보복 조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복원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으며 근본 조사는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1차 목표는 관세율 15%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기반이 확보된 만큼 대미투자 계획을 이행할 뜻도 분명히 밝혔는데요. 정부는 예상했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점도 과잉 생산 정황이라고 제시했는데요. 무역 흑자가 이어진 전자, 자동차, 철강 등 해당 품목만 대상으로 보복 관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농산물 분야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관세전쟁 2라운드,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실상 협상 시한은 7월 중순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다른 경쟁국들보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로 인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관세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 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무역법 301조, 이게 자국이 뭔가 불리하거나 그렇게 되면 징벌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세인 겁니까? 네, 무역법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서 309조를 통칭하는 게 이제 무역법 301조인데 무역 상대국이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그런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 조치나 그런 보복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거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국에 대해서 미 무역 대표부 USTR이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평가가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자의적일 수는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한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기준이 이제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 내용은 이미 미국이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고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치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크게 자의적이라고 평가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불공정한 이제 경쟁을 불공정하게 하는 그런 무역 관행들이 이제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아마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 그런 논리를 들이밀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인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이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조사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만약에 301조를 이유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한다면
그 수준이 지난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15% 수준에 머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인 거잖아요. 네네. 무역 대표부도 이제 성명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번 301조 조사는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위법 판결을 받은 그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복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변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301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잉 생산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가 특별히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관세를 매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뭐 우리나라를 겨냥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과잉 생산 문제를 이제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해온 그런 국가들 대상으로 좀 더 타겟된 조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예. 과잉 생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근거로 보면 우리가 대미 흑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네. 점을 들고 있는데 2024년 자료를 특히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 우리가 대미 흑자가 5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그 즈음에 미국에 투자하면서 이제 수출로 잡힌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자료를 어느 기간을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특정 연도를 지목해서 무역 적자 문제를 지적하는 그거는 이제 공정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측이 이제 그런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할 때 저희도 그에 이제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무역 적자 규모에 대해서 팩트가 맞지 않다면은 그 팩트에 맞는 자료를 제출을 하고 저희 나름의 논리를 준비해서 기존의 15%의 상호관세 수준의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도록 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타이밍도 관심입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지금 전 세계 40여 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이란 전쟁과는 상관없는 계획대로 일정대로 미국 무역 당국이 그 이제 5개월 뒤면은 그 122조 관세가 일정 그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10% 관세. 예. 그 만료되는 시점을 이제 육순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사 절차를 감안해서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301조 조사는 사실 대통령의 포고문이 필요 없이 무역 대표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20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무역법 122조 따라서 그 10% 글로벌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됐는데 그 이제 5개월 동안만 약 150일 동안만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말 정도면은 이제 이게 끝나니까 만료가 되니까 그 전에 조사를 끝내고 그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충분히 벌기 위해서 조사 개시를 이번에 발표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무역대표부는 7월 중순 정도에는 조사를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 301조 관련된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뭐 7개월, 뭐 원래는 이제 12개월 총 이제 조사 개시부터 조치 발동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관세 전쟁을 벌이기 전에 301조를 이제 발동을 시켰거든요. 조사 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총 11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에는 사실 총 16개국에 대해서 301조 조사를 해야 되는 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미 작년 4월 달에 상하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이제 과잉 생산을 목표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니까 과잉 생산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집중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란의 유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데 네. 미국도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자, 이게 중국을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이제
그러니까 그 석유가 네. 봉쇄가 되면서 중국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상황을 그냥 뭐 자치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예. 사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는 사실 좀 크게 이제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유가가 고가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제조업 생산 비용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고 또 물류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만을 겨냥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를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고 그리고 그 상당수를 중동에서 가지고 오는데 특히 이란 같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원유를 매우 싸게 들여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묻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때 어떤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뭐 지정학적 위기가 크기 때문에 그 카드의 일환으로 쓰기에는 너무 리스키한 그런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지만 지금 사실 3월 말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을 키우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중 관계를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의 어려움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독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들렸던 얘기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에 대한 대미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고 그리고 이제 히토류 자원 무기화 이 카드를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이제 미국의 제조업 성장이나 이 공급망 재편하는 데 굉장한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이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위기 카드보다는 경제적인 그런 이슈 타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가가 상당한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쿠팡 사례 이걸 근거로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쿠팡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좀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입장이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이제 프레이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쿠팡 투자자들이 301조 조사를 청원한 이유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시겠지만 그 USTR에서는 이 철회를 이제 한 상태고 이 청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쿠팡 사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디지털 규제 이슈를 가지고 301조 조사를 하거나 하여튼 디지털 규제 이슈 전반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사태에 이제 집중되기보다는 한미 간의 여러 디지털 규제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고 좀 더 이제 어떤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규제 이슈를 다룰 것인지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예, 미국이 301조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직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네. 어떤 관세 관련돼서는 우리도 협조할 의지를 보여줬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벤스 부통령도 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미국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김정 장관이 이제 러트닉 장관과 만나서 그런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이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환영 메시지를 보인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301조에 기반해서 관세를 이제 다시 부과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적기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 기존의 관세 수준 15% 정도로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미국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다른 경쟁 대상국들 있잖아요. 네. 일본이나 EU에 대비해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유리하도록 뭐 경쟁국들 대비 좀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불확실성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코스피는 어제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증시와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지 증시 개장 화면 보겠습니다. 자, 간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죠. 자, 오늘 코스피 3.06% 내린 5,412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2.27% 내린 1,122포인트로 출발했고 현재는 마이너스 2%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도 간밤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와 동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9.4원 오른 1,490.6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조만간 1,500원을 다시 넘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개장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자를 고발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친명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침묵하던 정청래 대표가 칼을 뽑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꾸려 했다는 취지의 폭로에 친명계는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류 창작 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왜곡이자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정보도 나아가 고발 등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거는 민주 파초스급이 아니라 민주 경찰서에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어준 씨는 의혹의 진원지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방송 전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발을 뺐습니다. 거래설을 처음 언급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 폭로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자기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자기 업종의 프로란 말이죠. 이거는 미리 말하지 않아요, 절대. 이 같은 일종의 수습에도 이른바 올드민주당과 뉴 이재명 지지층 사이 대립구도는 선명해졌고 불똥은 정청래 대표에게 튀었습니다. 거래설에 말을 아끼던 정 대표는 의혹 제기 이틀 만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 김어준 씨는 제외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화자에 대해서 하죠, 저희가.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네. 당에서는 당사자 원칙으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비꼬면서 이 거래설은 국기문란이자 탄핵 사유라며 특검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을 맞바꾼 국회 본회의에선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 조작 기소 주장을 담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민주당 주도로 보고돼 여야 사이 대립전선도 그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강성 지지층 활용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검찰개혁안 수정을 둘러싼 이견과 맞물려 여권 내 긴장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변화 없이는 선거에 나설 수 없다며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또 보류했습니다. 절윤 결의문 이후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은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모두 민주당의 열세를 보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륜 결의문 이후 후속 조치에 선을 그어왔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징계 논의를 멈추자고 기습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대구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7명이 제소된 상황에서 일종의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직을 맡은 분들의 언행 한마디는 큰 무게감이 있다면서 입단 속에도 나섰는데 정작 쟁점인 윤민우 윤리위 해체와 인적 쇄신, 혁신선대위 출범 요구에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논의된 바 없습니다. 선대위원장 관련돼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같은 날 나온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 17%로 장동혁 호 출범 이후 최저치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안방으로 여겼던 TK 지역에서까지 민주당과 오차범위한 접전을 보이며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의 열세였습니다.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저륜 선언만으론 민심을 돌릴 수 없다는 의견이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변화를 선봉에서 외쳐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가 접수 시한까지 끝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 시장은 지난 일요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 당 정상화 방안과 승리 전략 등을 논의했는데 김 전 위원장은 장동혁 체제에선 백약이 무효라며 지도부가 대호각성하도록 오 시장이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공감대 아래 오 시장은 당 지도부의 혁신선대위를 조기 출범하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고심 끝에 공천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최소한의 조건 중에 뭐 한 가지라도 변화 조짐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추가 공모의 여지를 열어두긴 했지만 저륜 선언 이후에도 지지율도 구인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장동혁 호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선박에서 나온 폐유를 몰래 보관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가짜 재생유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정제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폐유를 부산항에 장기 정박 중인 노후 선박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둣가에 세워진 탱크로리 차량 주변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선박에 몰래 보관하던 폐유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차량에 싣는 겁니다. 선박에서 나온 폐유는 곧바로 정제시설로 보내야 하지만 처리업체 대표 70대 A씨는 비밀 창고로 활용하던 선박에 몰래 실어뒀습니다. 더 많은 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수거해오면 해올수록 자기가한테 윤이 많이 남으니까 부두에 개선선박이라고 장기 개선선박이라고 내척을 부두에 정박시켜 놓고 수거한 폐유를 그쪽에 불법적으로 보관을 해왔던 것입니다. A씨는 부산항 장기 정박 선박 내척을 창고로 썼습니다. 설령이 30에서 50년 된 노후 선박으로 운항하지 않는 장기 계류선으로 신고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정제 과정에서도 A씨 업체는 섞으면 안 되는 나프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재생유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성분이 기준치보다 90배나 많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를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8만 톤이 넘는 폐유를 불법 보관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가짜 재생유를 제조 판매해 14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해상용 경유 190톤을 사서 사용하고 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혐의도 받습니다. 해경은 장기 계류 선박을 이용한 비슷한 범죄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큰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이미 2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쏟아졌는데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앞으로 최고 5에서 7cm의 제법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는 14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7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이맘때 초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